우리는 흔히 역사를 흑과 백의 대결로 배웁니다. 성군 정조와 그를 사사건건 반대했던 노론의 벽파, 특히 그 중심에 서 있던 노론의 영수 심한지, 정조를 독살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심한지는 역사 속에서 정조의 철천지원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9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유물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297통의 비밀 편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던 두 사람이 어두운 밤이면 남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국정을 논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조의 막후 통치와 차마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군주의 외로운 싸움에 관한 기록입니다. 안녕하쇼. 조선야담극장 이야기꾼 은호도령이라오.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야기 한 판 풀어봅시다. 창덕궁의 밤은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규장각의 불빛마저 꺼진 야심한 밤에 정조는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임금의 정식 서찰에 쓰이는 화려한 종이가 아닌 작고 보잘것없는 종이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조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빌체는 평소의 단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칠고 빠르며 때로는 격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글씨체. 그는 편지 끝에 늘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고 나서 즉시 태워버려라. 불비불비, 불시불시. 정조는 왜 당대 최고의 정적이라 불리는 심한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그것도 사관들이 알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비밀 편지를 말입니다. 당시 정조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며 자라난 군주. 그는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대신들은 왕을 받드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왕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정조에게 정치는 타협이 아닌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전쟁터였습니다. 비밀 편지 속의 정조는 우리가 알던 엄격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한지에게 때로는 친구처럼 농담을 건네고 때로는 시장 잡배나 쓸 법한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입에 젖비린내 나는 놈들, 경은 참으로 뒤통수 치는데 일가견이 있구려. 정조는 신하들을 향해 호로자식이라는 뜻의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기도 했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사가 나서 죽겠다는 식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성군이라 칭송받던 정조대왕이 한밤중에 정적에게 이런 뒷담화를 메신저 보내듯 보냈다는 사실이. 이는 정조가 심한지를 단순히 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로 이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심한지가 정조를 공격하게 하고 정조는 그 공격을 받아치는 척하며 반대파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고도의 정치 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중 생활은 정조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낮에는 근엄한 표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밤에는 적의 수장과 모의를 해야 하는 상황. 정조는 편지에서 자주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오직 나라를 위하니라. 훗날 누군가 이 글들을 본다면 나를 간사한 임금이라 욕하지 않겠는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인지.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깎아내며 비밀의 종이 위에 먹을 묻혔습니다. 심한지는 정조의 명령대로 이 편지들을 태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임금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이 편지들을 차마 없애지 못하고 자신의 베개 속에 혹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이 편지들은 정조대왕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이 기묘한 공조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정조의 답작스러운 죽음과 이 편지들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각본이었습니다. 정조는 조정에서 벌어질 논쟁의 주제를 미리 심한지에게 알려주고 심한지가 어떤 논리로 자신을 공격해야 할지까지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경은 내일 조정에서 나를 강력하게 비판하시오. 그래야 내가 그 명분을 받아들여 반대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어.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임금이 자신의 정적에게 나를 공격하라고 사주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조가 고립무원의 궁궐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선택한 흑막 정치의 실체였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젊은 인재들을 규장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약용, 박제가, 유득공 같은 서울 출신의 천재들이 그들이었죠. 하지만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노론 벽파는 이들을 근본 없는 자들이라며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이때 정조의 비밀 편지가 빛을 발합니다. 정조는 심한지에게 편지를 보내 노론의 온건파들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강경한 척 연기하며 노론 세력 내부의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경은 내일 조정에서 나를 강력하게 비판하시오. 그래야 내가 그 명분을 받아들여 반대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어. 정조는 심한지라는 정적을 통해 노론이라는 거대한 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심한지가 정조의 최대 적수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정조의 개혁안이 조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비밀 대리인이었던 셈입니다. 정조의 개혁 중 가장 화려했던 순간은 바로 어머니 회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떠난 수원 화성 행차였습니다. 6천 명이 넘는 수행원과 거대한 군사 행렬. 이는 단순한 효도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 행차를 통해 자신이 장악한 군사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새로운 개혁도시 화성의 위용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반대 세력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성을 쌓는다는 비난이 쏟아졌지요. 정조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심대감, 이번 화성 행차에 대해 노론 측에서 제기하는 불만들을 내가 미리 알고 있소. 경이 그들의 대표로서 상소를 올리되 문구는 내가 정해주는 대로 쓰시오. 내가 그 상소를 보고 나서 오히려 노비들을 해방하고 백성들의 부역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오. 상소는 심한지가 올리고 생색은 정조가 내는 기막힌 정치쇼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조는 반대파의 명분을 뺏으면서도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극 같은 정치는 정조의 심신을 처절하게 갉아먹었습니다. 낮에는 정적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척 연기하고 밤에는 그 정적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 날의 시나리오를 짜는 일. 정조는 편지 곳곳에 자신의 지친 심경을 토로합니다. 내가 요즘 눈이 침침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오.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한단 말이오. 그는 가끔 심한지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신하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쏟아내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임금이라는 화려한 관 뒤에 숨겨진 지독하게 외롭고 지친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조는 늘 독살의 공포 속에 살았기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 비밀 편지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조의 개혁은 순조롭게 완성되는 듯 보였습니다. 화성이 완공되고 신분제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며 조선의 새로운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정조가 그토록 공을 들여 관리했던 심한지와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정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과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음모의 시작이었을까요? 제위 24년, 1800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습했습니다. 평생을 조선의 개혁에 바쳐온 군주 정조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종기가 온몸을 덮었고 고열은 며칠째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투병의 와중에도 정조의 머리맡에는 어김없이 종이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조가 숨을 거두기 불과 며칠 전까지 심환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들. 그 속에는 죽음을 앞둔 인간의 처절한 고통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는 듯한 서늘한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병세가 심상치 않으니 경은 각별히 유의하시오. 내가 만약 잘못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겠소? 이것은 단순히 정적에게 보내는 안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군주의 마지막 암호였을까요? 정조의 병세가 악화되자 어이들이 처방한 약은 연경고와 연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정조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기록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정조 자신도 편지에서 약의 기운이 몸에 돌지 않고 오히려 열을 올린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의 정적이자 편지의 수신인인 심환지, 그리고 정조의 할머니이자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정순왕후입니다. 정조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그 곁을 지키며 약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정순왕후였습니다. 상감의 숨소리가 잦아드니 모두 물러가라. 정순왕후의 이 한마디와 함께 내관과 궁녀들이 물러난 뒤 정조는 홀로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묻습니다. 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었는가? 그리고 정조가 죽기 직전까지 심환지에게 썼던 그 수많은 편지들은 왜 갑자기 끊겼는가? 정조가 죽기 보름 전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유독 속임수와 배신에 대한 언급이 많아집니다. 경이 나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다른 모의를 하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나의 눈은 성 밖까지 닿아 있음을 명심하라. 정조는 어쩌면 심환지와의 이 위험한 밀월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조가 추진하던 오회연교, 즉 노론 벽파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발표되기 직전 정조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만약 정조가 며칠만 더 살았더라면 심환지 포함한 노론 벽파는 중앙정기에서 완전히 축출될 위기였습니다. 죽음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이 완성되기 직전 그를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던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에 다시 서는 순간 정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정조가 승하한 후 심환지는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정조에게 받은 편지들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수시로 꺼내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심환지는 진정 정조를 죽인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임금의 고독한 진심을 이해했던 유일한 동반자였을까요? 전하께서 내주신 숙제를 이제야 다 풀었나이다. 심환지가 죽기 전 남긴 이 알 수 없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약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정조는 어쩌면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 정적의 칼날에 쓰러진 비운의 개혁가였을까요? 정조가 승하함과 함께 조선의 르네상스는 막을 내립니다. 규장각의 학자들은 유배를 떠났고 정조가 꿈꾸던 화성은 주인을 잃은 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남긴 299통의 비밀 편지는 200년의 세월을 견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편지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제 이야기는 정조 사후 이 편지들이 어떻게 가문의 대대로 전해졌으며 미대 과학이 밝혀낸 정조의 진짜 사인은 무엇인지로 이어집니다. 정조가 승하하고 209년이 흐른 2009년의 어느 날,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유례없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골동품 수집가와 학자들 사이에서만 입소문으로 돌던 정조의 비밀 편지 297통이 실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원지의 후손들이 대대로 가보처럼 모셔왔던 이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라는 거대한 군주의 민낯이자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던 막후의 생중계 기록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200년간 믿어왔던 정조 독살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조는 분명 편지 끝에 읽고 즉시 태워버려라 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명령인 어명을 어기는 것은 곧 역모와도 같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심원지는 왜 이 위험한 증거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심원지의 후손들은 이 편지들을 베개 속이나 이중상자에 숨겨가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심원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왕을 죽인 역적이 아니라 왕과 함께 고뇌했던 신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발견된 어찰첩을 보면 정조의 필체는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어떤 편지는 급하게 쓴 탓에 먹이 번져 있고 어떤 편지는 종이가 귀해 다른 편지의 여백에 덧붙여 쓴 흔적도 보입니다. 이 날것의 기록들은 정조의 마지막이 얼마나 급박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독살인가 지병인가였습니다. 현대의 내과 전문의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비밀 편지에 기록된 정조의 신체 변화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정조는 자신의 증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기가 등에서 시작해 머리까지 번졌고 그 통증이 마치 불로 지지는 것 같소. 잠 한숨 이루지 못하니 정신이 아득하오. 현대의학은 정조의 사인을 심한 폐혈증을 동반한 거대 종기로 추정합니다. 정조는 평생을 독살 공포와 과중한 업무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과 담배로 시름을 달랬고 이는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편지에서 정조가 스스로 처방을 지시하며 먹었다는 약재들을 분석해보면 당시의 의술로는 최선이었을지 모르나 오히려 몸의 기력을 쇠하게 만드는 독이 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즉, 누군가 고의로 독을 타지 않았더라도 정조는 이미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원지는 독살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일까요? 편지가 발견된 후 학계의 의견은 둘로 나뉩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죽였겠느냐 하는 의견과 오히려 친밀함을 가장해 방심하게 한 뒤 치명타를 날린 고도의 정치 공작이다라는 의견입니다. 편지 속 정조는 심원지에게 경이 보낸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진 듯하오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장은 심원지에 대한 정조의 신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심원지가 정조의 투병 과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독살의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조가 죽은 뒤 심원지와 정순왕후가 정조의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정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결국 이 비밀 편지는 미스테리를 해결과 동시에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단면인 필요에 의한 동맹이 얼마나 차갑게 식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자신이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200년 뒤 자신의 정적이 보관하고 있던 편지를 통해 세상에 다시 쓰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종착역으로 향합니다.
정조가 그토록 지켜려 했던 조선의 꿈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비밀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인지. 1800년 6월 28일 장덕궁 영춘원에서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그의 나이 49.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군주의 죽음과 동시에 조선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비밀 편지를 통해 그토록 공을 들여 관리했던 정적들, 그리고 그가 꿈꿨던 새로운 조선은 주인을 잃은 채 거센 풍랑에 휩쓸렸습니다.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우리는 정조가 남긴 297통의 편지 속에 숨겨진 마지막 진심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정조가 숨을 거둔 뒤 그와 비밀리에 소통하던 심환지는 정조의 어린아들인 순조를 대신해 정권을 잡은 정순 왕후와 송을 잡았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아꼈던 정약용을 비롯한 규장각의 학자들은 유배지로 쫓겨났고, 서얼들의 앞길을 열어주었던 파격적인 정책들은 폐지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밤마다 임금과 속마음을 나누며 국정을 논했던 심환지가 정조가 죽자마자 그의 개혁을 지우는 선봉에 섰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심환지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는 정조의 명령대로 편지를 태우는 대신 그것을 가보로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가 꿈꿨던 세상이 옳았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꿈을 꺾어버린 대가로 조선이 세도 정치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서서히 침몰해 갈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200여 년 전의 이 비밀 편지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이토록 큰 울림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조가 보여준 소통의 미학 때문입니다. 정조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적들과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적을 섬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의 우두머리를 설득하고 이용하고 때로는 진심을 다해 호소하며 국정의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를 끊는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일 뿐이다. 정조의 비밀 편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진실하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SNS와 메신저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정작 정조처럼 적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포용하려 노력하는 리더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조 대왕. 그는 비운의 세자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암살의 공포를 이겨낸 강인한 군주였으며 밤새 편지를 쓰며 적들과 머리싸움을 했던 고독한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297통의 편지는 이제 박물관의 유리병 너머에 잠들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뜨거운 먹향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경에게 이토록 긴 편지를 쓰는 것은 오직 이 나라 조선이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요. 정조는 자신의 미완성된 개혁이 훗날 후손들에 의해 다시 꽃 피우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추적한 정조의 비밀 편지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한 위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조대왕의 비밀 편지 대장정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정조의 고뇌를 보았고 그의 우머를 들었으며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 속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나요? 우리가 남길 마지막 편지에는 어떤 사랑과 고뇌가 적혀 있을까요? 긴 시간 동안 정조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조가 꿈꿨던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조대왕의 비밀 편지, 그 200년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조선야담극장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